어디를 패냐 하니까 전에 좀 했던데 좀 심화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257페이지를 한번 해봐요. 양도세에 대한 계산 구조에서 바로 필요경비 파트를 여러분이 보는데 양도 차익 계산입니다. 그 라인이. 그래서 항상 그 기초적 개념이 원칙적으로는 뭐냐 하니까 실질 거래가, 그러니까 실질 거래가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실제 주고받은 가액이다 하는 개념 정리를 해놓고 그 글자 그대로 실질 거래가.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거래가를 확인 또는 우리가 그 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바로 추계 결정에 의한다 하는 것이 그 박스에 나와 있지. 그래서 매매 사례 가격은 항상 양도 전후 3월, 그러니까 양도일을 기준해 가지고 3월 이전 거래나 3월 이후 거래, 그리고 따지고 보면 총 6개월이 되지. 전후, 그제? 그래서 전후 그걸 여러분이 기본으로 삼아야 되고, 감정가는 항상 평균 가격이다. 박스에 나오네. 넘기지 말고. 감정가는 평균 가격인데 항상 2개 이상 감정 기간을 거쳐서 감정가를 받아야 되고, 규정은 역시 매매 사례 가격을 기준한 시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일 전후 해가지고 3개월 안에 감정을 받되, 바로 감정기간은 2개 이상 감정기간을 받아서 그 감정가격이 나온 평균치를 우리가 시가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그 다음 환산취득가. 그래서 환산취득가는 우리가 취득가액만 추산할 수가 있지, 양도가는 추계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환산취득가라는 뜻은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양도 실질 거래가 또는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 이걸 기준해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번호,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해서 환산취득가액을 우리가 전번에 구해봤죠.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후에 가서 매매 사례 가격도 알 수 없고 감정가도 알 수 없고 취득가격인 환산 취득가도 알 수 없다. 그러면 바로 기준시가, 공시가로 최후에 가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는데, 그게 순서를 좀 외워둡니다. 매, 감, 한기 앞에 점 따서 나오지. 매감, 한기 나옵니까? 자, 이거는 매기 현재 기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여러분 내려가서 이제 보면 양도가, 취득가 결정은 항상 양도가하고 좀 적어놔요. 제목에다 양도가, 취득가의 결정 나와 있지. 그것은 여러분이 양도 가격에 따라 취득 가격이 결정된다. 요래 적어 놓습니다. 양도 가격에 따라 취득 가격이 결정된다. 무슨 말이냐? 양도 가격이 실질 거래가면 취득가도 실질 거래가에게 의합니다. 양도가를 추계 조사하면 취득가도 추계 조사에 의합니다. 양도가를 공시가, 기준시가를 하면 취득가도 기준시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 가격에 따라서 취득 가격이 결정된다.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되고, 원칙에 보면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가격은 총 수입이라고 그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바로 물건을,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에 대한 총 수익 금액, 전체 수익 금액을 우리가 양도가라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그 다음 실질 거래가 또 그 우리가 추계 조사 가격을 여러분이 보면은 추계 조사는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가 포함된다 이래 나와 있죠.
그래서 실질 거래가액에 따른 때는 취득가도 실질 거래가액에 따르고 가로 속에 있는 거는 바로 매매 사례 가격 추계 조사 가격입니다. 그래서 양도가가 추계 조사에 의하면 취득가도 추계 조사에 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따르고 또 양도가를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말장난이 틀리면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취득 가격을 실가로 하면은 양도가를 실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순서이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를 해서 정리를 해둬야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면 양도가를 예외 규정에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양도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바로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 기준시가. 내가 번호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 순서입니다. 매감기, 양도가는 매감기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추계조사가 매감한기, 네 가지 순서에 의해서 따른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보면은 쭉 내려가서 뭘 보냐 하니까 가로 3번에 보면 실질 가액에 따른 양도 취득 가액에 대한 필요 경비. 자, 이거는 우리가 매기 기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목을 정리를 좀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양도가는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부동산을 팔고 여러분이 받은 총 수입액을 양도가격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다. 실가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 해놨죠. 그래서 특수관계자 하면은 이 관계인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여러분이 본인하고 자기 본인하고 관계되는 요소를 말하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친족으로 보면 됩니다. 뭐가 돼? 친족. 친족이 특수관계자라 하는 것을 알아두는데 대표적으로 형제간, 또 여러분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런 관계를 대체적으로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특수관계자가 되려 그러면 바로 여러분 종업원이 있죠. 종업원. 종업원이 여러분의 특수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따 이제 좀 소장이 될 텐데 소장 자격증을 좀 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소장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집에서 이제 살림만 살다 오신 분은 소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회생활도 좀 잘해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찬밥을 좀 많이 먹어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성공을 하지, 그냥 오냐 큰 분은 좀 생산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스스로 좀 각성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장을 데리고 사업을 합니다. 대부분 혼자서 사업을 못 하니까요. 그럼 실장도 일종의 종업원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실장이 이제 집을 산다 그래서 집들이를 한다. 그러니까 또 소장이 돼갖고 실장 집들이 하는데 또 안 갈 수도 없잖아. 그래서 뭘 사가야 되겠노? 다 떨어진 휴지 들고 가봐야 뭐가 안 되겠지. 최소한 냉장고나 사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야 좀 대우도 받지. 휴지 그럼 누구나 다 사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크게 놀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실장에 가니까 실장 언니도 있고 말이야. 실장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참 사람이 너무 좋아. 속된 말로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럼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여러분이 재산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믿는 데는 민법에서도 힘 못 쓰는 게 뭡니까? 상호간의 합의 아닙니까? 합의하면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무조건 오케이네요. 또 우리 세법에서는 또 믿으면 또 이거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의 친족도 그 사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종업원의 친족도 바로 여러분이 뭐가 되냐, 특수관계인이 된다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죠. 생계 유지자. 그래서 이 생계 유지자라 그러면 특히 뭐 입양아도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밖에 돌아다니는 누가 있습니까? 미국에는 히피족 속이라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 노숙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여러분이 모시고 와서 같이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 역시 특수관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이 일정한 이제 관계되는 법인, 기업. 이거는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분 실질적 경제적 자산과 관계되는 법인. 이런 사람들이 다 특수관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면 우리가 취득을 할 수가 있고 또 뭘 할 수 있냐니까 양도도 할 수가 있어요.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이 여러분하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거래를 하면서 시가보다 높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아는 게 무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냉정하게 이걸 시가라는 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가격, 이른바 시장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시가보다 고가로 양수할 수가 있습니다. 고가 양수. 그러면 시가가 1억인데 우리가 1억 5천에 샀다. 이러면은 그만큼 높게 구입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바로 취득 가격을 뭐로 해야 되느냐? 실제 거래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취득 가격은 시가로 결정이 됩니다. 뭐로 한다? 시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다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는 사람과 관계를 떼면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저가로 또 파는 경우가 있죠. 시가보다 낮게 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여러분이 아는 안면에 8억에 팔 수도 있고 7억에 팔 수도 있고 저가로 팔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양도 가격을 결정할 때는 거래 현재 시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가로 사도 저가를 팔아도 이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좀 말이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왜? 정당한 시장 거래가 아니지.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가 구입을 하려고 그러지. 파는 사람은 고가 양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과 정반대되는 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는 세법에서 그때의 시가를 양도가 또는 취득가로 결정하는데 그러면 이 고가와 저가에 대한 여러분이 차액이 나타나죠. 차액이 시가의 5% 차이가 나야 됩니다. 5% 이상. 그래서 차액이 이상 차이가 나거나 같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는 뭐냐 하니까 3억 차이. 얼마 차이? 3억 차이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걸 갖고 공부를 하면 문제 푸는데 부담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이 시가의 5%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친족으로부터 사는데 본인이 여러분이 삽니다. 그러면 친족에서 지금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만일에 시가가 얼마냐 하니까 시가가 1억이에요. 시가 1억. 근데 이걸 얼마에 사냐 하니까 1억 5천에 구입합니다. 1억 5천에. 이렇게 구입하면 이때 취득가는 이게 부당 행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정당한 행위에 들어가는지 고가인지 저가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세법에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니까 부당한 짓이라고 봅니다. 부당한 짓. 그래서 부당한 계산도 부당하기 때문에 계산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부당행위다
그래서 부당계산, 부당행위 이 두 말을 갖다 묶어가지고 부당행위 계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어느 만큼의 차이가 거래 차이가 일어날 때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면 이거는 고가 저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이렇게 만일에 여러분이 양도 차익을 계산했다면 나중에 관할 세무서장한테 걸려서 잘못된 거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세무서장이 여러분 통지를 다시 합니다. 당신이 세금 계산 잘못하시니까 다시 하시오. 아니면 자기들이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대로 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봅시다. 이게 고가인지 저가인지 이게 바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나중에 이런 말도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의미에서 보면은 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얼마나 나니까 차익이 여기서 보니까 5천만 원 차이 나죠. 5천만 원 차이 나고 현재 시가가 얼마냐 하니까 1억입니다. 1억에다 5% 곱하면 0.05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500만 원. 5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가의 5%를 넘어서 거래를 했죠. 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할 때는 이때 취득 가격을 뭐로 할 거냐? 이때는 시가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가가 얼마짜리인데? 1억. 1억으로 여러분이 난주 양도가격에서 필요경비로 빼줄 수 있는 취득 가격은 1억으로 빼줘야지. 그럼 1억 5천은 뭔데요? 5천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냥 버린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면은 바로 니은에 다만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대표를 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등 토지의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줄 거 초과하여 취득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시가보다 높게 취득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고가 양수라 한다. 그 다음 시가에 미달하여 양도함으로써 자 시가에 미달한다. 시가에 미달 이거는 저가 양도죠. 이렇게 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줄 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줄 거야 됩니다. 자 이걸 전문용어로 부당행위 계산이라 적어 놓으세요. 뭐란다? 부당행위 계산 그러니까 행위와 계산을 묶어서 말합니다. 부당행위 계산이라 그럽니다. 전문용어로. 자,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보세요. 그래서 이런 행태가 일어나면 이렇게 차이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차익에서 시가의 5% 이상 차고가 나면 가격 차이는 높으면 고가고 낮으면 저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취득가는 어느 가격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시가로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물건을 사서 1억 5천 줬지만은 5천만 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버리는 돈이죠. 나중에 양도가격에서 이 가격을 여러분이 양도 차익 구할 때 빼줘야 할 값이지 이 1억 5천을 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 가격에 여러분이 이거 보면은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법에서는 항상 여러분이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이 바로 금융거래소, 세금계산서 또는 각종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런 데 대해서 또 부가가치세에서 나타나는 세금계산서 이런 객관적 지출을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가장 하여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충분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갖추는 것이 여러분이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중간에서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구입할 때,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이 일어나는데 매입이나 건설 가격에 자 취득세 밑줄 거세요. 자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어도 입증이 됩니다. 뭐가 된다? 영수증이 없어도 입증이 된다. 방금 내가 전부 가차라 했죠. 전부 갖춰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취득세, 등록 면허세 같은 거는 여러분이 안 갖춰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구청에 전산에 다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산 회계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부분은 영수증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그 외에 지출, 수수료, 비용은 전부 지출 증빙 자료를 갖출 때 입증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지출되더라도 증빙 자료가 없으면 계산할 수 없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개 수수료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공인중개사 수수료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게 이제 따뜻한 봄날이 돼서 효자짓을 해서 상당한 돈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개사 수수료도 되지만은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도 여러분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감정 수수료, 감정 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취득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과, 자, 이 경우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아마 개론에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배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가치 판도를 볼 때, 자, 미래 가치는 1억인데 현재 가치는 얼마냐? 현재 가치는 8천이다. 8천만 원. 자, 이렇게 되면 미래 가치는 1억이지만 현재 가치는 얼마라? 이게 왜 1억이 되는 거야? 고무줄도 아니고. 현재는 8천만 원짜리인데 미래 5년 후나 10년 후에는 1억이 된다. 이게 뭐 때문이야? 이자지, 이자. 다른 거 있습니까? 이자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가치가 8천만 원이고 미래 가치가 1억이라. 그러면 여기서 아싸리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니까 2천만 원 난다. 얼마가 나? 2천만 원. 이것을 우리 전문용어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그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그러면 말이 좀 어렵잖아. 이게 바로 장기 이자 성격이라. 장기 이자를 뭐라 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다. 이렇게 세무회계에서는 처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현재 얼마짜리인데 8천만 원짜리지. 근데 미래 가치가 얼마라고? 1억이지. 그러면 이런 물건을 구입하면 어느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현재 8천만 원짜리인데 10년 후는 1억이 된다. 그러면 어느 가격을 취득가로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현재 할인 차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했나? 지금 뭐 쳐다보는데? 포함한다 했지? 그러면 이런 물건을 샀을 때 미래가치로 취득가로 결정해라 이 말이에요. 미래가치 얼마? 1억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하되, 방금 보다시피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시가 초과액은 제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경우에는 1억을 1억 5천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1억으로 하지 5천만 원은 제외해라 이 말이에요. 5천만 원은 취득가격이 될 수 없다 하는 뜻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출자 거라 부가가치세 이 아무나 그냥 플러스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는 부가가치세는 바로 비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이렇게 적어놔. 비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그렇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어라. 자,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소득세 배울 때도 알아야 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있는 반면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로 구분을 우리가 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가 좋은 점이 뭐냐? 부가가치세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는 여러 가지 취득세나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자보다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하는 자는 주택 임대 사업자로 신고 등록을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궁극적으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일어나면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사업자로서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한다. 그럼 내야죠. 근데 여기서 다시 다음에 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건 건물 살 때 준 거예요. 그러면 비사업자로서 여러분 다음에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집어여서 난조 양도차익에서 빼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소송비용, 하해비용이 또 취득가 쪽에 필요경비로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이 가서 볼 때 쟁송, 소송이죠. 소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송, 화해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 연도 각 소득 금액에 있어서 출자 것에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에 있어서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무슨 소득? 사업소득. 그래서 이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사업소득 쪽에 가면은 또 경비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양도 쪽에 와도 역시 양도소득 계산할 때 여러분이 필요경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소송, 화해비용이 사업소득의 경비에 포함됐다면 양도소득에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비용, 소송비용이 발생하면 일단 우리 경비로서 계산은 되는데, 만약에 이 소득에 대한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여러분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서 빼먹었다면 양도소득 계산할 때는 이것을 빼먹을 수 없다. 그런 뜻에서 바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말이 뭐냐? 바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해비용, 소송비용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 화해비용, 소송비용이 생기는데 사업소득 경비에서 빼먹고 양도소득 경비에서 빼먹으면 경비를 몇 번 빼먹는 거예요? 2번을 빼먹는 거예요. 2번. 그래서 2번을 빼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쪽의 경비로 잡히면 한쪽의 경비는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사업소득의 경비로 잡혔으면 양도소득 경비를 하지 마라 이 말이고, 사업소득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약정이자.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면서 매도자가 전에 은행에서 계속 이자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 이자까지 안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이자도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만 그걸 잘 읽어야죠. 당초 약정의 거래 가격에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줄 것이에요.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하는 이자 줄자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시중에서는 연체이자라고 그러죠. 연체이자. 무슨 이자? 연체이자.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건물을 사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일정한 이자를 안고 구입했을 때는 그 이자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만 거기에 대한 약정 이자를 딜레이 시켜서 기한 안에 내지를 못했죠. 이런 연체이자가 발생하면 절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뭡니까? 버리는 돈이에요, 다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 공제인데, 이거는 여러분 보다시피 그것은 뭐냐 하니까 두 번째 줄에 각 연도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우리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라는 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보다시피 현재 가치가 얼마짜리인데? 8천만 원이죠. 미래 가치는 얼마인데? 1억이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뭐라 했습니까? 2천만 원.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 그랬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죠. 결국 이걸 이제 사업소득에 가면 깎아야 됩니다.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지고 깎아요. 그건 우리 회계에 들어가고. 그래 이렇게 깎아서 만일에 매년 2천만 원씩 깎인다. 2천만 원 깎이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1천만 원, 100만 원씩 깎인다. 이렇게 봅시다. 100만 원씩 상각을 한다. 이래 보면 깎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에서 이것을 빼야 된다는 거냐, 아니면 가만히 놔놔야 된다는 거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2천만 원에서 매년 이렇게 깎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경비를 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빼냐? 취득가액에서 빼라는 거죠. 그럼 1억에서 이게 1억가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빼면 계속 매년 감소가 됩니다. 매년 빼나가면. 그래서 결국 현재 가치를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여러분이 깎게 되면 깎은 금액을 상각이라 그래요. 우리 감가상각하듯이 상각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깎았다 해서 상각인데, 이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을 깎으면 취득가액에서 공제를 해라.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고 9,900만 원이 취득가로 계산된다.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어느 가격으로 찾아오냐니까 현재 가치를 찾아오도록 이렇게 계산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러나 상가격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는 걸 알아둡니다. 상가격은 어디서 공제한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감가상각비 공제도 있죠. 여러분 아마 결혼해서 감가상각은 토지에 일어납니까? 건물에 일어납니까? 건물에 일어나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논리인데,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여러분이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또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거 역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꼭 적어 놓으세요. 하나 더.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랬지? 그 줄 쫙 꺾고 금액을 추계 조사하는 경우에도 공제한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금액을 뭐 할 때도 추계 조사하여 계산할 때도 공제한다. 아까 매매 사례가격이라든지 감정가가 있었죠? 그런 추계 조사를 할 때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격에서 공제합니다. 이게 이 설명이 작년에 여러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방금 설명한 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이번에 좀 잘 들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요걸 여러분이 요까지 정리를 해 놓으면 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거기에 주의사항 해놔서 정리를 해놨죠. 주의사항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필요경비에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많은 경비 종류를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외울 거는 요 주의사항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만 외워놓으면 필요경비가 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8개만 외워놓으면.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보면은 현상 유지비 등 수익적 지출 나와 있죠. 수익적 지출은 민법에 가면 무슨 개념하고 같느냐? 유익비입니까? 필요비입니까?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뭐 특히 임대차 권리에서 많이 일어나죠. 유익비다, 필요비다. 필요비는 언제나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땡 할 때 청구해라 이거지. 땡 할 때 그래 설명하면 되긴데 종료할 때 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개념 아닙니까? 필요비 개념이죠. 수익적 지출은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지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금이 바로 수익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지요.
종부세도 매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늘 발생하는 지출 비용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다. 이래서 현상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 방금 여러분 보다시피 약정에 대한 지연으로 그게 연체이자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주택 취득할 때 대출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집 살 때 말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 받을 때 자기 돈으로 100% 산 사람 있나요? 없노? 뭐 없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빚 없이 사는 사람은 사회주의에 사는 사람이고 빚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회입니다. 어차피 자본주의는 빚을 잊기 마련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이자 은행에 지금 대출을 신청해서 집 살 때 이자가 들어가죠. 그거는 취득가액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방금 보다시피 감가상각비라든지 그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 같은 거 이런 사업소득에 산입된 산입이라는 거는 사업소득에 포함된 경비다 이 말이거든요. 산입, 인서터 포함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를 의미하고 그 다음 부당행위 계산의 시가초과예요. 아까 1억짜리를 1억 5천에 사면은 5천만 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마라 그랬지. 그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환경 개선 분담금이라든지 위약금, 뭐 이사비용, 이주비용, 특히 상속세, 증여세 취득가액에 집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증여세는 오늘 하겠지만은 배우자, 직계 조민족 간의 증여재산 이월과세에서는 나중에 필요경비에 들어가지만은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라고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일반 과세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이 일반 사업자, 즉 말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특히 건물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늘 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이 거래가 되면은 서로 나중에 부가가치는 중간에서 공제가 됩니다. 상계가 됩니다. 근데 아까 부가가치세는 뭐야? 사업자가 아닌 자가 여러분이 납부를 했을 때죠. 그럴 때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만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출했을 때는 필요경비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과세 사업자는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사업자 이래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서 자본적 지출. 예, 그 제목에서 하나 적으세요. 반드시 금융거래소 등 증빙 자료를 갖출 것. 반드시 금융거래소 등 증빙 자료를 갖출 것.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뭡니까?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하는 건물을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건물이죠. 건물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공법하고 가면 여러분이 대수선 비용 같은 게 전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또 민법으로 갑시다. 민법은 또 뭐냐? 이걸 갖다가 유익비라고도 합니다. 무슨 비? 유익비. 예.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뭐 국시나 국수가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하나는 표준이고 하나는 사투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용도 변경에 대한 개조 비용이 있죠. 개조 비용. 예. 그러면 땅을 개조한다 그래요. 건물을 개조한다 그래요. 예, 건물에 대한 비용이죠. 그 다음 우리 엘리베이터라든지 냉난방 장치 비용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피난시설비 또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복구 비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개량, 건물 확장, 증설 이런 비용은 반드시 금융거래소 영수증 이런 증빙 자료를 갖출 때 경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그 가서 넘어가면은 또 아까 취득할 때의 소송 비용도 그게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다 계산할 수가 있었죠. 다른 소득에 산입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지출 연도에 여러분이 각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빼고 나머지 경비를 말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냐 하니까 사업소득 경비로 계산하고 양도소득 경비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경비를 두 번 빼먹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왜 바로 사업소득의 경비로 계산했으면 양도세 경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소득의 경비로 계산하지 않았을 때 양도에 대한 경비로 계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개념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수용이 당하면은 특히 그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역시 소송 비용, 보상금 정액 문제에 따른 소송 비용, 화해 비용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른 소득에, 이 다른 소득이라는 건 전부 각 소득 그러면 이거는 전부 사업소득으로 보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그 경비로 계산하는 것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것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게 특히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계량비,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용 편의에 의한 지출 비용, 이런 건 전부 건물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부분에 특히 여러분이 양도자가 분담하는 개발 분담금 줄자 긋고, 그 다음에 재건축 분담금 이런 직접적 비용이 다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수익자, 토지 소유자에 대한 그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수익자 분담금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다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보면은 토지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장애물 철거 비용 줄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서양에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묘지 위에 건물을 짓기도 하지요. 바로 특히 교회 같은 거는 묘지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안 됩니까? 그래서 건물을 지으니까 그 자리에 묘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장애물이 되죠, 일종의. 그러면 그 묘지 이전 비용도 다 필요경비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빙 자료만 갖추면 충분히 필요경비가 해당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셔서 또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정려를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결국 국가재산이 되지,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시가 계산으로 해가지고 기준시가로 해서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땅이 있는데 일부 땅은 도로를 뚫어갖고 지방자치에 기부를 해본 거야. 그러면 그 파트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그만큼 기부한 것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 사방사업비용. 자, 이 사방사업비용 아는 분. 사방사업이 뭐 하는 게 사방사업이지? 2차에 공법에서 많이 나올 텐데 사방사업은 안 가르쳐주나? 못 들어봤어요. 들었는데 까먹어서 그렇지. 그렇지. 근데 또 까먹어도 이거는 이상하게 휴지도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사방사업, 그거는 여러분이 전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산사태 방지를 하는 거, 축을 쌓고 거기다 나무도 심고 이런 사업을 사방사업이라 그러죠. 축대를 쌓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비용들이 다 토지 경비에 포함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양도 비용 나오는데, 이 양도 비용에 대해서는 그 특히 여러분이 양도소득세 가세 표준신고서 작성 비용, 이른바 세무 대리 비용이 나옵니다. 이 세무 대리 비용도 다 경비에 하는데, 이 세무사한테 지출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영수증을 받아놔야 됩니다. 이거 영수증이 있을 때 입증이 되는 거지 그냥 혼자 적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갖춰야 돼요. 자료를, 지출 정빙 자료를 다 갖춰라.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 공정 비용, 인지대 소개비, 또 그 없지만은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각종 전문가의 수수료가 다 투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특히 그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여러분이 팔아서 바로 매각 차손이 발생하는데 꼭 금융기관에 안 팔아도 됩니다. 다른 기관에 팔아도 돼요. 팔아가지고 깨진 거, 예를 들어서 그 주택 채권을 여러분 구입해서
이걸 살 때 3천만 원 줬는데 팔아먹을 때 1천만 원 줬단 말이에요. 얼마 깨졌어요? 2천만 원. 이건 난주 취득세 경비도 계산될 수가 있고 양도세 경비도 계산이 된다는 거. 이 국민주택 매각 차손은 무조건 경비에 해당한다는 걸 꼭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매기 연도마다 출제가 되니까 그 문제를 내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번에는 가면 지문이 길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요걸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해놔놓고 그 다음 넘어가세요. 어디로 가냐 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번에 했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